그러면은 이렇게 이 말씀해주신 이제 세 가지 변화, 아날로그로의 복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구의 변화, 세 번째 계속되는 이제 이런 기술적 혁신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또 개인이나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이제 이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기승전, 이게 결이죠. 사실 앞에 것만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안 되고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혁신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저도 뭐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트렌드나 이런 쪽으로 가지고 저는 주로 ETF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최근에 미국에도 그러고 앞으로 핵심적인 전략 산업을 BBC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배터리하고 바이오하고 이제 칩스, 이 세 개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 세 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앞으로 핵심적인 전략 부분이 될 것들에 있어서 배터리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죠. 칩스도 그래도 뭐 다양한 건 아니지만 한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뭐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정도 규모에서는 바이오에서는 꽤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경쟁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고요. 그 결국 칩스는 연결되면 AI, 그 다음에 바이오는 연결하면 고령사회, 그 다음에 배터리는 연결하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BBC에 연결되는 사회 변화를 보면은 고령사회, 전기차 사회, 그 다음에 AI 사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 사회는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고령사회는 확실히 올 거고요. 이게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들에 우리가 환호를 하거나 놀랐다고 하면 이게 다 연결되면서는 마치 이제 엄청 놀라울 줄 알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걸 당연히 온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세 가지, 고령 사회, 전기차, 그 다음에 AI, 이게 연결되는 게 이제 BBC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업종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저는 이전부터도 그랬고 지수는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섹터를 사라고 그러고요.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되고, 미국은 지수를 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섹터나 종목을 사셔야 돼요. 지수 사시면은, 특히 하는 총재도 장기 저성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장기 저성장이 오는데 지수가 어떻게 신나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섹터를 사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을 사고 싶지만은 미국 주식은 세금이 있고 우리나라 주식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꽤 있어요. 비과세라는 게. 그래서 이런 섹터 중심으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혁신에 대한 부분, 뭘 할까 부분이고, 주택에 관한 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60대 되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파트 불패신하고 아파트나 상가 이런 것들로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상가나 오피스텔, 여전히 지금도 아파트가 최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구 변화 때문에 우량 아파트가 계속 축소돼 가겠죠. 그럼 여기를 두고 이제 경쟁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리스크가 오버밸류 된 것을 사는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경마에도 아시겠지만은 제일 잘 뛰는 말은 배당률이 낮거든요. 그거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은 부동산은 우리가 괜찮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부분인데요. 그런 가구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츠 등등에 포함된 우량 오피스, 한 5천억짜리 건물이라든지 이런 핵심지역이 들어있는 오피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임대주택, 레지던트라든지 이런 것들 꾸준하게 캐시플로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부동산을 분산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량한 부동산 하면 아파트에서만 자꾸 구하려고 그러는데요. 개인들이 리츠라는 간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면은 오피스에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류시설이 뭐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것에서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가구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리츠를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오피스뿐만 아니라 일본의 J-리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엔화가 강세가 혹시 될 수 있으면은 뭐 양방으로 유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글로벌하게 부동산을 우량한 부동산으로 분산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구 변화에 대해서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혹은 노후 준비를 할 때 대응해야 될 부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는 많은 세상이 디지털로 가고 있지만은 틈새 시장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비즈니스를 하신다든지 뭐 이럴 때, 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답니다. 딱 되는 것이 한옥과 적산가옥이랍니다. 일제로부터 받은 적산가옥이라든지 한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걸 중심으로 이제 동네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죠. 브랜드가 형성되고 그게 이제 익선동 같은 경우가 한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목포에 그때 하고자 했던 것이 일제로부터 받은 적산가옥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고 군산에 있는 것이 이제 적산가옥이고 전주에 있는 것은 한옥이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골목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디지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것 그리고 접촉하는 것 그다음에 옛날의 물건들 그게 이제 LP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디지털은 기계적인 음이라면은 LP는 좀 더 이제 사람에게 친숙한 조금 부드러운 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긁히는 소리도 가끔씩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비즈니스의 틈새 시장을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그런 부분이 꽤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동네가 한 3,500개 정도 읍면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브랜드를 가진 곳은 아직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브랜드를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것이라 해서 뭐 다 낡은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좋아하게 될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적인 기회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지혜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예, 세상의 이치는 항상 뭐 뉴턴이 이야기했지만 뉴턴은 작용 반작용 했는데 우리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한쪽을 추진하면은 다른 쪽에는 백클래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디지털을 극단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고 우리나라는 또 산업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여기 백클래시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부분인데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서구 사회나 이런 데 비해서는 읍면동의 개수에서 그런 브랜드를 가진 개수를 본다면 아직은 훨씬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여전히 아날로그적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발전된 다른 사회들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반향 여파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기 때문에 또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역사적인 걸 돌이켜봤을 때 그런 반향, 백래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크다기보다는 뭐 충분히 거기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창의성이 없다 막 이야기를 하죠. 온 동네에서 그냥 갖다 때리면서 뭐 창의성이 빵점이다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창의적인 것 관련된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거면 저도 이제 어제 들은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 우리가 플랫폼이죠. 거기서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일종의 이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브라든지 이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쫙 퍼지거든요.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잘 만들어내요. 저도 얼핏 들은 얘기로는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유튜버나 이런 틱토커 이런 크리에이터가 거의 세계에서 수익권에 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셀러,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있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바로 골목에 어슬렁어슬렁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크리에이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종합해서 보면 세계에서 탑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해요. 자꾸 그냥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이 변하는 속도가 이러는데 왜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빨리 변했는데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이런 쪽에 아날로그 이런 쪽에 좀 펼치셔도 시장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이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통시장을 뭐 해본다 어쩐다 하는데요. 성공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또 대표적인 게 음식에 있어서 백종원이 가서 하는 것 그런 것도 그거의 한 형태입니다. 예산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이야말로 아날로그에 그냥 전통시장 뭐 이런 것들을 살린다든지 뭐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통시장을 아주 멋진 건물을 가지고 조형물이나 건물을 가지고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그걸 또 성장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그런 공간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창의성은 연령대 상관없이 발휘될 가능성이나 기회가 아주 있다.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기회가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훨씬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씩. 그리고 골목 상권을 개발하고 한 사람들은 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냥 어슬렁거려 협동조합도 아닙니다. 젊은 애들이 어떻게 그냥 그걸 잘 개발을 하고 한 것이고요. 나이 든 사람도 다른 부분의 아날로그적 영역에 나이 든 사람들은 아날로그로 컸으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잘 좀 기회가 되게 이렇게 펼치면은 얼마든지 그분들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약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드셨었나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유가, 네. 예, 약과 이런 건데요. 맛있게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약밥이라고 또 밥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귀한 음식이고 좀 인기가 있었죠. 그게 갑자기 또 최근 약과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유행을 타서 좀 신기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런 아날로그들이 이제 지금 세대에 조금 맞게 돌아와야죠. 예를 들어 뭐 음식인데 약과는 왜냐하면요 깔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떡고물을 묻혀주는 것은 먹으려면 막 먹다가 막 줄줄줄 흐르고 하는 이런 잘 안 될 것 같은데 약과는 여전히 제가 잘 되는 이유가 아마 깔끔하게 딱 봉지 뜯으면은 달콤하고 커피하고 딱 어울리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많은 걸 이제 들었는데요. 연세대 모종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강의하는 것에서 들었습니다. 로컬한 부분의 발전을 뭔가 농촌처럼 발전한다? 절대 안 된답니다. 농촌 안에 도시가 있어야 성장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안에서도 카페가 아주 세련된 카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야 그게 일종의 로컬한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발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해볼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정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도 이제 더 괜찮은 말씀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